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. 전장이 어디냐고요? 바로 우리 손에 들린 스마트폰, 우리가 쓰는 컴퓨터를 연결하는 바로 그 통신망입니다. 오늘 이 문제 한번 깊게 파헤쳐보죠.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여러분의 통화 내용, 주고받는 메시지, 심지어 위치 정보까지 누군가 이걸 몰래 엿보고 있다면 어떨까요? 섬뜩하죠.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게 되면 아마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. 왜냐면 그 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한번 알아볼 겁니다. 위협이 대체 뭔지, 그 뒤에 숨은 엘리트 해커들은 누구인지, 또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고 뭘로 시스템을 뚫는지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, 우린 어떻게 이걸 막을 수 있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볼게요. 자, 첫 번째 이야기, 포위된 통신사입니다. 예전 전쟁은 땅을 뺏으려고 싸웠잖아요. 근데 지금은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은요, 정보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에요. 그리고 그 모든 정보가 흐르는 고속도로가 뭐겠어요? 바로 통신망이죠.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현대전의 새로운 최전선이 된 겁니다. 이런 공격, 누가 하는 걸까요?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는 뭐랄까, 후드티 뒤집어 쓴 외로운 천재 해커? 아니요, 전혀 아닙니다. 이들은 국가가 직접 키우고 지원하는 말 그대로 사이버 특수부대예요.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정말 오랫동안 끈질기게 파고드는 거죠. 이걸 전문 용어로 지능형 지속 위협, APT라고 부릅니다. 아니 그럼 얘네들이 얼마나 끈질기고 또 얼마나 은밀하게 움직이는 걸까요? 한 예를 들어볼게요. 위벌 엔트라는 별명을 가진 해킹 그룹이 있었는데요. 아시아의 한 대형 통신사 네트워크에 한번 침투해서 세상에 무려 4년 넘게 아무도 모르게 숨어 있었어요. 4년이요?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? 정말 상상도 안 되죠? 아니, 4년 넘게 들키지 않는다. 이건 개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. 그럼 이 보이지 않는 군대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? 자, 두 번째 파트입니다. 바로 이 엘리트 해커들의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. 과연 어떤 국가들이 이런 공격의 배후에 있는지 한번 보시죠. 이 분야에서 가장 큰 플레이어는 딱 두 나라를 꼽을 수 있습니다. 바로 중국과 북한이죠. 둘의 스타일이 좀 달라요. 중국 쪽 그룹들은 주로 국가적인 첩보 활동의 목적이라서 통신망 자체를 공격해서 통화 기록 같은 거대한 데이터를 빼내는 데 집중합니다. 근데 북한은 좀 달라요. 돈도 필요하고 첩보 활동도 해야 하거든요.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을 직접 노려서 속이는 그런 사회공학적인 공격을 많이 씁니다. 목표는 좀 다르지만 위험한 건 매한가지죠. 자, 이 표를 보시면 그림이 더 확실해져요. 예를 들어 중국의 갤리움이라는 그룹은 웹서버를 뚫고 들어가서 장악하는 걸 선호하고요. 반면에 북한의 유명한 라자러스는 좋은 직장에 취업시켜줄게 같은 가짜 채용 제안으로 사람을 속이는 방식을 쓰죠. 심지어 APT-37 같은 그룹은 아예 특정 한 사람을 타겟으로 정해서 스마트폰에 스파이웨어를 심기도 합니다. 와, 이건 그냥 전방위적인 공격이라고 봐야겠죠? 아니 그럼 대체 어떻게 정말 작은 틈 하나를 비집고 들어와서 이 거대한 네트워크 전체를 손에 넣는 걸까요? 우연일까요? 절대 아니죠. 여기에는 아주 잘 짜인 단계별 작전 계획, 이른바 해커의 플레이북이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로 그들의 작전 계획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이거 딱 영화에 나오는 은행 터는 작전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보세요. 첫 단계, 일단 보안 패치가 안 된 서버, 그러니까 잠기지 않은 창문을 찾아서 슬쩍 들어옵니다. 그 다음엔 나중에 또 들어와야 하니까 비밀 통로, 즉 백도어를 만들어 두고요.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죠. 시스템의 마스터키를 훔쳐서 권한을 장악합니다. 이제부턴 자기 집 안방처럼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목표 정보를 쏙 빼가고 마지막엔 아무도 모르게 몇 년이고 숨어 있는 거죠. 이 모든 과정에서요,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이 권한 상승 단계입니다. 왜냐하면 이때 그냥 손님으로 들어왔던 공격자가 한순간에 그 시스템의 완전한 주인, 말 그대로 왕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. 이때부터 이 공격은 진짜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. 좋아요. 그럼 그 왕의 열쇠는 대체 어떻게 손에 넣는 걸까요? 뭔가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는 걸까요? 자, 네 번째 파트입니다. 시스템을 여는 열쇠. 해커들이 어떤 핵심 취약점을 이용하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.
해커들이 주로 노리는 건 바로 리눅스 시스템의 허점이에요. 왜냐? 전 세계 통신사 서버의 대부분이 바로 이 리눅스로 돌아가거든요. 그러니까 핵심을 노리는 거죠. 지금 보시는 더티파이프나 폰킷 같은 이름의 취약점들이 바로 그 왕의 열쇠 역할을 하는 건데요. 이걸 이용하면 평범한 사용자가 순식간에 시스템의 신, 최고 관리자, 즉 루트 권한을 꿀꺽 삼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완전 디지털 만능 열쇠인 셈이죠. 에이, 설마 저런 게 실제로 쓰이겠어? 그냥 이론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. 미국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 CISA에서 공식적으로 경고했어요. 이 결함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 공격에서 아주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고요. 이건 현실입니다. 자, 상황이 이렇습니다. 정말 정교하고 끈질긴 위협이 우리 바로 곁에 있어요. 그럼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? 당연히 아니겠죠. 마지막으로 이 공격을 막아낼 디지털 요새를 어떻게 지을 수 있는지 그 핵심 방어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. 모든 방어의 시작은요,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철학 하나에서 출발합니다. 바로 최소 권한의 원칙이라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. 집 열쇠를 온 가족한테 다 복사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방 열쇠만 딱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권한만 주는 거죠. 애초에 문을 많이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. 이 원칙을 기본으로 깔고 이제 여러 겹의 방어막을 쳐야 합니다. 아까 봤던 더티파이프 같은 구멍이 발견되면 즉시 틀어막는 건 기본이고요. 관리자 계정은 비밀번호 하나만으로 안 되고 무조건 다중인증을 걸어야죠. 그리고 모든 서버에서 누가 뭘 하는지 24시간 감시하고 있어야 하고요. 마지막으로 이게 또 중요한데 기술만으로는 안 돼요. 직원들 스스로가 피싱 메일 같은 걸 알아보고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까지 결국 기술과 사람이 함께 움직여야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? 만약 이게 뚫리면 그 피해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. 작게는 우리 개인의 사생활이 전부 노출되는 것부터 크게는 기업의 핵심 기술이 넘어가고 나라 전체의 안보가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.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거죠. 그러니까요, 이 통신망을 지키는 건 단순히 어떤 회사 IT 부서만의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. 이건 우리 경제, 우리 안보, 그리고 바로 나 자신의 사생활을 지키는 우리 모두의 문제인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고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세상은 점점 더 촘촘하게 연결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디지털 방어벽은 저 어둠 속에서 더 교묘해지고 더 빨라지는 공격의 속도를 따라잡고 있을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, 그게 아마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일 겁니다. 왜냐하면 우리 데이터를 둘러싼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여기서 벌어지고 있으니까요.